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땅 따먹기라는 책 함께 읽어볼게요. 짠! 많은 분들이 토지 투자를 하면 돈이 된다는데 진짜 부자들은 땅을 갖고 있다는데 땅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거야?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은 땅을 잘못 투자해서 손해를 보거나 땅을 잘못 사서 뭐 안 팔리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토지는 공부를 꼭 해야만이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부동산에 우연히 가서 좋은 토지를 소개를 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 책은요, 부동산 분야 최고 베스트셀러 출판사인 지혜로에서 나왔고요. 다음 카페 행복 재테크에서 나온 책입니다. 진짜 부자가 되는 토지 투자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경매로 사는 방법, 그리고 아주 작은 돈, 몇백만 원 혹은 뭐 1,000만 원으로도 땅을 살 수가 있대요. 그런 노하우가 들어있고요. 50여 건의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서 30억 이상의 수익을 올린 10년 경력의 실전 투자자라고 합니다. 그런 방법을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서 대학생도 읽을 수 있는 책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전혀 모르고 부동산 전혀 모르시는 분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니까 이 책 한번 꼭 보세요. 부자들이 토지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에 투자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다. 예, 굉장히 공감이 많은 가는 문장이라서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요. 토지는 대출이 좀 어렵지 않나요? 아파트 이런 게 좀 쉽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데요. 토지 대출 비율은 낙찰 금액의 76%다라고 합니다. 어떤 케이스의 경우요? 대부분 80%까지 대출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담보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는 토지를 잘 골라 낙찰받으면 대출도 충분한 금액으로 잘 받을 수 있다. 자, 여러분이 입찰하기 전에 혹은 땅을 사기 전에 이런 금융기관과 얘기를 해서 몇 번째 땅을 내가 살 건데요. 대출이 얼마나 나오나요? 금리는 얼마 정도 되나요? 라고 미리 상담이 가능합니다. 꼭 해보시고 입찰과 매수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좋은 토지를 고르기 위해 체크하는 순서가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외우셔도 될 만큼 좋은 포인트예요. 첫 번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인가? 여러분 땅을 왜 사요? 땅을 농사 지려고 사나요? 아니에요. 건물 지으려고 사는 거예요. 주유소가 되는지 뭐가 되는지. 자, 두 번째,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집을 지을 수 있는지,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주유소가 들어오는지, 식당이 되는지에 따라서 또 가치가 달라지겠죠. 세 번째, 어떤 규모로 지을 수 있는가? 1층으로 지어야 하는지, 4층까지 되는지, 10층까지 되는지에 따라서 또 금액이 달라지겠죠. 자, 이 토지가 좋은 토지인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어떤 건물인지, 어떤 규모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그 땅 번지수를 들고 담당 공무원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건축설계사무소 같은 데 가서 개발이 어디 무슨 용도로 건물 지을 수 있는지 물어보면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돈이 들지 않아요. 네. 경매 건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잘 100% 알 수는 없으니까 사람이 계속 물어봅니다. 자,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이 좋은 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대로 산꼭대기에 집 못 짓는 땅은 아무 쓸모가 없겠죠.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도로가 있어야 돼요. 건축법상 도로. 이 도로는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이것도 외우시면 정말 좋아요. 여러분이 땅을 볼 때, 이 도로가 건축 허가가 나는 도로구나 아니구나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첫째, 도로의 폭이 4m 이상이어야 한다. 2m, 3m짜리는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있죠. 거의 안 될 거예요. 그죠? 도로 폭이 4m가 조금 안 돼도 허가를 내줄 때도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외우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한다. 사람도 걸어야 되고 차도 가야 돼요. 사람만 갈 수 있거나 차만 갈 수 있으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보도블록이 깔려 있다. 내 땅과 맞붙어 있는데 그러면 차가 진입이 안 되죠. 불법으로 보도블록을 점프해서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지목이 도로고 국가 소유여야 한다. 자, 도로가 국가 소유가 아니라 개인 소유다. 그럼 그 사람이 허락을 맡아야 되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네 번째,
지적도와 현황상 모두 도로가 있어야 된다. 지적도 떼봤을 때는 도로가 있어야 되고 현장에도 도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절대로 건축할 수 없는 토지를 골라내보자고 해요. 이런 토지는 안 사면 좋겠죠. 가급적이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것을 뗄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 규제 서비스인가 하여튼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뗄 수 있어요. 정부에서 만든 사이트입니다. 번지수 입력하면 딱 나오죠. 개발 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하천구역, 소하천구역, 소하천 예정지, 비오톱 1등급 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투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비오톱 1등급은 저도 몰랐다가 안지 얼마 안 됐는데요. 생물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건축이 금지된다고 해요. 우리가 그런 것만 안 되나 되나만 볼 수 있어도 참 좋겠죠. 개발 행위 허가의 중요한 기준. 자, 건물을 짓거나 땅이 농지였다가 대지로 바뀌거나 용도를 변경하거나 할 때 개발 행위 허가라는 걸 득해야 합니다. 개발 행위 허가를 득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여기에선 4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경사도. 경사도가 너무 심하면 허가를 내주지 않아요. 두 번째, 도로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상수도와 네 번째, 하수도가 있어야 돼요. 더러운 물을 버리는 오수 맨홀이 보여야 하고요. 상수도는 말 그대로 수도를 끌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논밭이 쫙 깔려있는 곳에는 집이 없는 거예요. 왜? 상수도를 내가 끌어올 수가 없잖아요. 주변에 집이 있어야지 이미 거기까지 상수도가 왔을 거 아니에요. 경사가 너무 심한 산 비탈에는 이제 건물이 없는 게 같은 이치죠. 경사도는 지역에마다 다릅니다. 10도에서 25도까지. 어떤 곳은 10도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고요. 시골일수록 25도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투자하시라는 지역에다가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분이 되게 좋은 땅을 보고 현장으로 달려갔대요. 현장에 가서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되게 좋은 땅이 있어서 되게 싸가지고 딱 봤는데 주택도 아닌 창고 같은 건물이 곳곳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뭐지? 라고 봤더니 모두 양계장이었다고 해요. 양계장이나 축사 같은 지역에 가면요,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그 주변 땅에 공장을 짓거나 주택을 짓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죠, 냄새가 나니까. 순간 나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주변 환경 때문에 입찰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살펴봐야지 여기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네, 여기 위치가 좋네 이러고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세대 주택. 나는 건물을 짓고 싶어 라는 꿈이 있는 분들, 빌라를 짓고 싶어 라는 분들. 빌라가 곧 다세대죠. 하나씩 분양을 할 수 있어요. 101호, 102호, 201호가 주인이 달라요. 원룸과는 다릅니다. 다세대 주택의 법정 주차 대수는 세대당 1대 이상이에요. 자, 건물에 8개의 집을 지려면 8대 주차가 가능해야 합니다. 1층을 요즘 그래서 필로티로 만드는 거예요. 계단실까지 설치를 하고 나면 필로티 기둥 들어가죠. 계단 공간 들어가죠. 그러면 바닥 면적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은 위에서 내려다본 건물 단면에 주차가 4대가 가능하다. 그러면 집을 4개밖에 못 짓는 거예요. 이게 건축법이 그렇습니다. 과거의 옛날 집, 10년 전에 혹은 그 이전에 지은 집 혹은 시골에 있는 집은 또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옛날 건물엔 필로티가 없죠. 이런 것들은 사실 그때는 기준이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법정 주차 대수의 기준이 건물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방을 여러 번 많이 해야지 월세를 많이 받잖아요. 예를 들면 원룸과 투룸이 있으면 투룸이 원룸의 2배로 월세를 받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받아요. 3룸이 원룸의 3배로 월세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냥 원룸이 월세가 40이다. 그럼 투룸이 80이고 3룸이 120이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방이 많아야지 주인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주차 대수가 중요한 거죠.
평수와 모양에 따라 다릅니다. 똑같은 100평인데 어떤 100평은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어떤 100평은 정사각형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가 어떻게 되는지가 도면을 그려봐야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건축사무소에 협의를 해보시면 더 확실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요. 그 사람들은 딱 보면 알더라고요. 아, 이렇게 되면은 그림을 그려서 이제 몇 대가 들어간다. 2019년 3월부터는요, 이 주차장의 사이즈가 커졌대요. 소위 말하는 문콕, 우리가 문을 열었을 때 옆차에 부딪혀가지고 차가 망가진 현상이 많기 때문에 차를 주차하는 그 면적이 옛날보다 커졌습니다. 그럼 점점 땅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지적도와 현장에 있는 토지와의 면적 차이는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지적도라는 게 제대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막 건물이 삐져나가 있기도 하고 막 남의 땅에 막 침범해 있기도 하고 땅이 사실 가보니까 쬐끄맣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토지의 경사도도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라고요. 나무가 있으면 얼마나 울창한지, 돌산이면 돌 깨기가 힘들겠죠? 개발 비용이 많이 드니까 돌산인지도 봐야 하고요. 토지가 푹 꺼진 데가 없는지도 확인해야 돼요. 도로는요, 없던 길이 생겼을 수도 있고, 현황 도로가 막혔을 수도 있고, 도로 폭이 4m가 되는지, 현황 도로와 지적도상 도로가 같은지, 막다른 도로라면 도로 길이가 얼마인지 이걸 다 줄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확인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경매책을 보신 분 아마 다 알고 있는 단어일 거예요. 땅에 묘가 있으면요, 이장을 위해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분묘기지권을 인정을 해주죠. 묘가 이미 있으면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줘.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내 땅에 묘가 있어도 사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잘 협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분묘가 있다면 반드시 누구의 묘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탐문하여 확인해라 라고도 조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별표를 100개 할까요? 예. 토지를 경매로 투자하실 분은 이 단어를 정말 별표를 100개 해서 신뢰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감정평가 금액을 신뢰하지 마라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입찰할 때 보면은 감정평가 금액 얼마에서 100% 시작을 하죠. 그게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맞지 않는 경우가 또 투자에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 되기도 하고요. 저의 경우는 감정평가가 엉망으로 된 물건을 좋아해요. 왜냐면 그 사람은 예를 들면 평당 50만 원이 좋은 금액이에요 라고 감정평가가 되는데 실제 거기 시세가 100만 원이 넘는다. 그럼 나는 굉장히 고가 낙찰로 받아가는 거죠. 남들이 봤을 때는 어머 쟤 왜 이렇게 비싸게 받아가 이러는데 사실 그게 되게 좋은 시세로 받아가는 첫 번째 경매에 가져갈 수 있는 거죠. 1차 경매에서. 자, 어떤 땅은요, 제가 입찰 들어갔던 땅은요, 앞땅은 도로에 물려 있었고요. 뒷땅은 이제 앞땅과 연결이 딱 되어 있어서 두 필지가 이제 같은 사건 번호로 나온 땅이었어요. 한 사람의. 근데 앞땅이 도로가 물려 있기 때문에 뒷땅은 앞땅을 통해서 나갈 수가 있어서 건축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감정평가 금액이 앞땅은 도로에 물려있는 땅으로 평가를 했고요. 뒷땅은 맹지랑 비교를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보면서 뭐야 이걸 왜 얘를 맹지로 평가해? 앞땅과 한 세트로 나온 거니까 연결된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래서 그거를 되게 비싸게, 그러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잘못됐기 때문에 비싸게 낙찰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때 앞에 나갔더니 그 2등 하신 분이 젊은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고 받아갔냐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을 신뢰하지 말고 내가 그 땅의 시세를 볼 줄 아는 능력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농지연금. 저도 이거 관심이 좀 있죠. 저희 부모님이 나이가 이제 환갑이 넘으셨으니까요. 신청자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이어야 한다. 그래서 5년 이상 농업을 했고 나이가 있으면은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대요. 근데 이게 꽤 짭짤하더라고요. 월 지급급의 상한액은 신청인별로 300만 원.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3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부가 다 신청하면 각각 300만 원씩 600만 원. 괜찮죠? 만약에 70세인 분이 4억 원짜리 땅을 농지연금으로 15년간 신청했다. 85세까지 받겠다라고 하면요. 한 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냐면 232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어요. 4억짜리 땅에. 그러면은 이런 땅을 자식을 주지 말고 오빠한테 물려주지 말고 부모님이 계시면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나중에 이 땅값이 오를 거 아니에요. 사망한 시점에는. 자, 그럼 연금 지급이 종료가 되면요. 처분을 하게 되고요. 잔여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연금 신청 당시보다 땅값이 큰 폭으로 오른다면 자식들에게 상속될 재산도 많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굳이 땅을 막 급하게 팔아가지고 써버리는 것보다 저는 연금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법원 경매에서 농지를 낙찰받을 때 주의사항. 낙찰 후 일주일 이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경매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매각이 불허가 됩니다. 농지를 받은 사람은 바로 인근 주민센터에 달려가서 내가 이거 경매 낙찰 받았어요. 농취증 발급해주세요. 라고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시간이 이제 걸려요. 며칠이 걸리니까 일주일 안에 주려면 빨리 해야죠. 여기 그런 자세한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제가 요약을 하는 것이 안타까울 정도로 좋은 정보, 초보자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게 많아요.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물건을 볼 때 어떤 우선순위 이런 것도 다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또 좋아진 게 토지 투자 옛날에 사기당하고 시세를 모르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밸류맵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주변에 토지 거래 가격이 뜨고요. 몇 년도에 얼마에 거래됐고 몇 년도에 얼마 거래됐고 뭐 땅, 주택, 뭐 빌딩 같은 것도 나온 것 같아요. 건물이 토지랑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나와요. 그래서 예전보다 쉽게 토지의 거래 사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이용해서 시세를 조사하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토지 투자의 핵심 포인트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다. 지금 이런 핵심만 가져가도 굉장히 여러분이 안전하게 토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책은요. 이 책을 감수해주신 송희창 송사무장님의 도움으로 우리 서평 이벤트 10명 선정을 하려고 해요. 여기 밑에다가 제가 링크 달 테니까 대한민국 땅 따먹기 읽고 싶으신 분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